1970년대 누군가 서울 강남의 한 논밭을 가리키며 이 땅이 언젠가 금싸라기가 될 거야 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농사밖에 모르던 시절에는 작은 땅 조각이 수십 층의 빌딩 숲이 되어 엄청난 가치를 만들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을 테니까요. 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평 남짓한 강남 땅이 수십억 원대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경험에 갇혀 미래 변화를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까지 땅의 가치는 거기서 나는 농산물과 같은 산출물로 판단했고, 따라서 땅이 넓을수록 부자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땅은 넓을수록 가치 있다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에서 높이 쌓을수록 가치가 커진다는 도시의 개념으로 넘어갈 때 진짜 부의 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 기술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지하철과 주변 인프라가 생기면서 강남은 폭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가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 원인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 대부분 인터넷이나 핸드폰의 잠재력을 의심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까? 핸드폰에 카메라 달아서 뭐하게? 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 새로운 변화를 왜 보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엔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질문에만 매몰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이 암호화폐는 왜 생겨난 것이며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고 투자를 하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 때문에 사기라고 하는 건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시스템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이런 흐름과 핵심을 파악하고 다시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을, 어떻게, 왜, 최소한 이 세 가지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 눈과 귀를 막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10년 후 아주 다른 미래를 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가 왜 등장하게 되는지 배경을 알려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물물 교환을 해왔습니다. 생선 한 마리 줄 테니 사과 2개 달라고 하며 말이죠. 그런데 물물 교환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가치 판단이 제각각이라 흥정이 어렵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바로 얻기도 힘들었죠. 이런 비효율을 해결하려고 등장한 것이 화폐입니다. 조개 껍데기, 소금, 금과 은처럼 모두가 가치를 인정하는 매개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화폐는 가격의 기준이 되어주고 교환을 단순화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팔고 얻은 돈으로 곧바로 바나나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화폐를 발행하고 신뢰를 관리하는 역할은 자연스럽게 국가가 맡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중앙 권력이 화폐를 통제하는 건 당연한 선택이었죠. 국가가 보증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돈의 가치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은행의 등장도 필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는 안전하게 맡겨두고 이자도 받지 않는 니즈가 생겼고, 민간 은행이 돈을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구조가 자리해봤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돈을 찍고 은행이 돈을 맡아 굴리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는 태생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부작용도 커진다는 점이었죠. 중앙은행은 언제든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었고, 시중은행들은 맡은 돈을 몇 배를 대출로 풀어 신용을 창출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10억 원을 예금하면 법적으로 그중 9억 원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금을 넣고 또 대출되기를 반복하면 처음에 10억 원이 경제 안에서 100억 원 이상의 가치로 움직일 수 있죠. 이런 금융 시스템 때문에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일종의 멈출 수 없는 돈복사 열차에 올랐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경제 성장도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복잡한 파생 상품을 욕심을 부리다 연쇄 붕괴 직전에 이르렀죠. 미국 정부는 거대한 구제금융으로 은행들을 겨우 살렸지만 정작 그 빚잔치의 대가는 국민과 투자자가 떠안았습니다. 게다가 구제금융으로 연명한 은행 경영진들은 반성은커녕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하죠.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돈 체계가 이대로 괜찮은 걸까? 너무 중앙화된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폭발한 겁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인데요. 정체불명의 이 개발자는 한 편의 논문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이용자끼리 직접 주고받는 전자현찰 시스템, 비트코인은 2008년 위기로 드러난 기존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나왔습니다. 사토시는 중앙은행과 은행들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고 금융 질서를 흔드는 구조를 불신했고, 믿을만한 제3자 없이 사람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돈을 구상했습니다. 화폐의 기능은 유지하되 권한과 통제를 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분산시키자는 발상이었죠. 이것이 암호화폐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앙기관 없이 돈을 주고받는다고 하니 좀 막연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핵심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블록체인이죠. 얼핏 들어는 봤지만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하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랑 돈을 주고받을 때 꼭 선생님이나 어른이 옆에서 봐줘야 믿을 수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생기면서 이제는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됐고, 이게 바로 탈중앙화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반에 공용 거래 공책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적는 공책인 건데요. 그런데 이 공책은 단 한 명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가 똑같은 복사본을 하나씩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몰래 나 사실 1,000원 더 받았어 하고 자기 공책에 적어도 나머지 모든 공책에 그런 기록이 없으면 바로 들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감시하고 지키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거래가 생길 때마다 이 공책에 누가 적는 걸까요? 다들 동시에 쓰게 되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푼 컴퓨터가 이번 기록은 내가 적을게 하면서 3장을 만들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거죠. 이걸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이 3장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치 블록이 체인처럼 이어져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기록, 모든 블록들이 체인이라는 사실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무서운 점은 한 번 적힌 거래는 절대 못 지운다는 건데요. 각 블록은 앞 블록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중간 부분을 바꾸면 그 뒤로 연결된 모든 블록이 이상해집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만큼 높은 신뢰도를 가져간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특별한 돈입니다. 근데 큰 특징 중 하나는 딱 2100만 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만들 수 없고 희소성이 명확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4년에 한 번씩 새로 나오는 속도도 느려져 점점 귀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누구와도 자유롭게 정부나 은행 없이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고, 모두가 보는 장부니까 누구도 몰래 조작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안 만들어지니까 희소해서 가치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은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서로 모르는 수백만 명이 동시에 장부를 지켜보면서 만드는 신뢰 시스템입니다. 그 위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중앙은행도 정부도 손댈 수 없는 희소한 디지털 자산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미래의 디지털 강남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낯설지만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가장 희소한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생산 단계의 모든 정보까지 볼 수 있어 우리의 소비 습관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폐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냉정히 보면 비트코인은 화면 속 숫자일 뿐인데 말이죠. 사실 원래 화폐라는 것의 가치는 사람들의 신뢰와 합의에서 나옵니다. 조개 껍데기든 종이 쪽지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돈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쓰는 달러나 원화도 금을 교환해주는 시대는 지났지만 모두가 이 종이와 숫자를 돈으로 믿자고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사용하기 시작했기에 돈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나 개인도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막아도 다른 나라에서 돌고 누군가 해킹을 시도해도 전 세계 참가자 대부분이 지키고 있는 안전한 구조죠. 현재 비트코인은 1억 명 이상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될 만큼 사용자 풀이 커졌습니다. 이는 그 보안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가장 검증되고 튼튼한 블록체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생 코인은 참여자가 적어서 한두 세력만 움직여도 가격과 네트워크가 요동치지만 비트코인은 배가 너무 크면 쉽게 못 뒤집는 상태와 비슷한 상태죠. 이미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분산망이라 웬만한 풍파에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람들이 달러를 세계 공용화폐로 쓰는 이유는 달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달러를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했고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비트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러한 선점 효과 덕분에 비트코인이 기능적으로는 투박한 1세대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자산의 황금으로 불립니다. 금이 산업적으로 쓸모가 많아서가 아니라 희소성과 신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의 표준이 되고 있는 거죠. 가치 이동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돈은 언제나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이동해왔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부의 상당 부분이 금에 묶여 있었지만 오늘날은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 주식에 훨씬 더 많은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우리 삶에 실질적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돈이 거기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수십 년 뒤는 어떨까요? 갈 곳 잃은 돈들이 점점 가치가 희석되는 현금에서 벗어나 부동산, 주식, 금 등으로 옮겨 타는 흐름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 중 비트코인이 과연 얼마만큼의 몫을 차지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야말로 미래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금이나 다른 자산의 일부 비중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들어 기관 투자자들과
일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공상처럼 들렸던 인류의 중심 자산이 새로 태어난다는 시나리오가 서서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과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점이나 한계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암호화폐의 세계에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먼저 가격 변동성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롤러코스터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 비트코인은 불과 2달 만에 절반으로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일반 물건값처럼 쓰기엔 너무 불안정한 게 사실입니다. 가치 안정성이 부족하니 결제 통화라기보다는 투자 자산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려고 1코인 1달러에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등장했지만 이는 그 코인을 발행한 민간 기업의 신용을 다시 믿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도 달러와 1대1 교환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그만큼의 달러를 잘 보유하고 있는지 투명성 문제가 늘 따라다니죠. 보안과 규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지만 해킹은 주로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개인 지갑 비밀키가 유출되는 시기죠. 그리고 익명성이 높은 특성상 자금 세탁이나 범죄 악용 우려도 있어 각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과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라는 미래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현재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암호 체계가 뚫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죠. 양자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로 수십 년 걸릴 계산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역산출하는 등 암호를 깨버릴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큰 허들이죠. 암호화폐는 기존 상식과 많이 다르다 보니 특히 초창기에는 튤립버블, 사기 같은 부정적 꼬리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워런 버핏이나 JP 모건 CEO 같은 전통 금융 거물들은 비트코인을 맹비난하거나 아무 가치도 없다 라고 잘라 말하죠. 많은 기성인들에게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하고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란 항상 어려우니까요. 과거 농경사회 사람이 도심의 가치를 상상하지 못했듯 인터넷 이전 세대가 온라인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듯이요. 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디지털 자산에 거부감이 적고 이미 현실의 돈과 자산 일부가 가상세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게임 아이템이나 NFT 자산에 실제로 돈이 오가는 걸 우리는 지켜보고 있죠. 가치의 영역이 현실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화폐만은 예외일까요? 어쩌면 암호화폐의 부상이 자연스러운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까지 모두 부정해버리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공부와 통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과 상관없어 보여도 수십 년 뒤 뒤돌아봤을 때 아니 왜 그때 나는 이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조차 안 했지?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암호화폐가 거품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새로운 금처럼 인류 경제의 한 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본질과 가능성을 이해한 뒤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몰라도 돛을 준비한 사람만이 그 바람을 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눈앞에 새로운 흐름을 두려워만 할지 아니면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볼지 말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암호화폐 투자를 할지 말지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그 기술과 철학의 핵심은 이해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금융의 민주화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말하고 반대론자들은 투기성과 사기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증명해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만큼 위험한 태도도 없다는 겁니다. 10년 전 스마트폰과 SNS의 부상을 외면한 기업과 국가들이 어떻게 뒤처졌는지 우린 이미 목격했습니다. 잡음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암호화폐가 던진 화두를 외면하지 말고 성찰해본다면 10년 후 다가올 변화에 한 걸음 앞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